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만 봐도 전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971만 명이 몰려 있지요. 오늘은 세계적인 거대 도시 서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울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미래 도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그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먼저 서울연구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서울연구원은 처음 설립된 게 1992년입니다. 92년. 예. 예, 당시만 해도 이 지방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 중앙정부의 모든 행정적인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데 이렇게 머물렀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방정부는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가 점점 커지고 또 서울의 인구들이 많이 몰리면서 소위 서울의 문제, 도시의 문제라는 것들이 그렇죠. 점점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도 이제는 좀 자체적인 정책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내고 조사 연구도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최초로 서울하고 그다음에 부산 두 곳에서 지방연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경으로 했으면 벌써 28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0년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28년 차가 됐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는 교통 문제, 또 도시 환경 문제, 우리가 사는 주거 문제, 그다음에 또 도시에서 또 직장과 일자리를 얻으려면 도시 경제가 잘 움직여야 되고 또 복지, 문화 이런 모든 분야의 도시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인 싱크탱크로 서울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들이 28년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에 비해서 도시의 어떤 행정적인 기틀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책도 만들고 도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서울연구원 같은 지방연구원의 그런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중요한 기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서울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다는데 그 뜻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이 그러면 그동안 많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뭐 저희가 45년 해방되고 또 전쟁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60년, 70년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길어야 한 40년, 4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고 세계 예를 들면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는 점에서 놀라운 발전을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무슨 지금 뉴욕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세계적인 도시에 비해서도 서울이 뒤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시티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개최된 CES 2020 박람회죠. 거기 스마트 행정의 성과를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시티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그 매년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는 이제 세계적인 가전, 또 첨단 전자기기들이 총 출동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선을 보이는 그런 그렇죠. 이제 가장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많은 그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행정 공무원들 또 그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는 아주 혁신 기업인들 그리고 저도 시장님 모시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한복판에서 그 CES 현장 한복판에서 서울시장실의 스마트 시장실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복판에 설치해 놓고 서울시장실을 어떻게 보면은 라스베가스로 옮겨서 그곳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은 5G 기술이 한국이 네.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 5G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지금 상암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이 실험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스마트 시티로 가면은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 교통 시스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우리가 스마트시티 그러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또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잘 상이 안 잡히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또 그 혁신 기술을 가지고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다, 교통 문제다, 환경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그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실제 구현하는 뭐 새로운 어떤 창업 기업이라든지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도시가 그런 어떤 공간이 되어주는 것 이게 그렇죠. 이제 스마트시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가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그렇죠. 이 교통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그 기술을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5G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집적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트렌드를 읽어내고 하는 것이 총합된 어떤 그 정책적인 비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교통 분야가 그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상암에 이 5G와 융합이 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서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찾아 나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통 분야나 또는 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위 IoT라고 하는 다양한 센서를 서울시가 22년까지 5만 개를 서울 각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이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그 IoT에서 계속 확보되는 이 센서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또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또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잘 분석된 어떤 흐름들을 읽게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서울의 어떤 스마트시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저 원장님 좀 미세먼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큰 현안입니다. 서울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나아질 거라고 지금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동안 미세먼지가 아주 고농도 상황이 되면은 그 전날이나 그 당일날 뭐 차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뭐 공장의 어떤 그 배출원들을 조금 이렇게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미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걸로는 너무 한계가 많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적어도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이 겨울 4개월, 5개월 기간 동안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문제가 발생할 때 대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전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홍수가 오면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집중 기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도 겨울철 그 집중 시즌 동안은 집중적으로 여기 대응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미세먼지 시즌제라고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공해 차량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뭐 공장이나 항만 쪽에서 나오는 굉장히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이것들을 가동률을 낮추고 이런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겨울철의 미세먼지의 어떤 악화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올 겨울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거를 실행하는데 좀 예를 들면 차량이 그렇게 다니지 않도록 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배출 시민들이 또 불만이 또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또 예. 배출 오염원 공장들 이런 것들을 일정 수준 좀 낮추도록 강제를 할 수 있으려면은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이 다 환경부랑 협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국회에 올라간 지가 뭐 한 반년, 한 10달이 지났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그 정책을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아쉬움인데요. 올해는 꼭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회에서 네네. 법이 통과되고 이번 새로 오는 이 미세먼지 시즌에서는 반드시 그 정책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집값에 대해서도 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그리고 지금 경기도까지 집값이 지금 뛰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뭐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만은 이에 대한 어떤 그 서울연구원 차원의 어떤 대책 마련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특히 이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아파트라든지 주거가 이렇게 폭등하는 문제는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한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건 하도 정부 정책들이 실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패한 건 맞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세제를 제대로 세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 가격의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것. 그 보유세 기준이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좀 낮은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정 정도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시에 세제가 일정 수준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세금을 직접 매기는 절차에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실제 그 주택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세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시가격 제도가 너무나 현실화하고 괴리가 크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격 제도를 혁신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점진적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제도가 일차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설사 정권이 바뀌거나 정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한 것처럼 이 보유세제를 확고하게 강화하고 그다음에 불로소득과 같은 거를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좀 미진합니다. 그걸 좀 확고하게 회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공유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서민들의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주택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특히 상인 우리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또 큰 문제가 되고 그런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면은 반드시 그거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부동산 값이 좀 빨리 좀 조속이 잡혀갖고 서민들이 자기 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꼭 실현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최근 그 청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청년 수당 등 많은 그 정책들이 시행됐는데요. 이러한 그 청년 정책의 어떤 그 성과는 제대로 좀 거두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만 청년 문제 역시 어느 것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하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IMF 이후에 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양극화 문제가 심하게. 그 양극화 구조 속에서 가난한 청년들과 부자 이 차이로 고통을 받는 게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은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을 잘 쌓은 우리 청년들이 찾아갈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 또 전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이 두 가지 이중 고통을 청년들이 안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들 평가를 하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과거 어느 시절에도 없었던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세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수당이라는 것인데요. 6개월간 청년들에게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찾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 300만 원이니까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청년들한테는 그 시간에 알바하고 수업도 막 못 들어가고 알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데 드리는 시간을 알바 한두 개 정도는 줄여줌으로써 학업에 좀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취업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은 굉장히 효과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이 몇 수년간 진행하면서 계속 설문조사도 해보고 당사자들의 경험을 모아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저희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가 결정을 하기를, 그동안은 한 5,000명, 7,000명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좀 더 그 대상을 넓혀서 이런 수가 이제 늘어나는 말이에요. 22년까지 한 3년간 10만 명 정도 전체에게, 5,000명, 7,000명에서 이제 10만 명이 되는 말이에요. 3년간에 걸쳐 10만 명이 한 3만, 4만 명씩 이렇게 되는, 그것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청년들이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청년들 전체가 한 번씩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거 문제가 굉장히 청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대학가 근처에 고시원이라든지 뭐 아주 그 조그만 오피스텔 이런 데서 청년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용은 막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거나 청년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정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할지, 또 획기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더 나아가서 그런 정책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제는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 국가가 또는 서울시가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는 적어도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도의 좀 더 대규모적이고 보편적인 청년 수당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비켜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시겠죠? 네, 크게 두 가지 분야를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서울시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굉장히 이 문제를, 그때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을 했고 많은 경험들을 축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차례 소위 이 일반 그 우리 전염병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이 행정 시스템, 또 보건 시스템을 한 차례 그때 일종의 소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코로나19를 맞았는데 그 메르스하고 코로나의 어떤 특성의 차이도 있고 또 그때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미진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번 코로나19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르스의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한 것처럼 또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 전염병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서울시 안에는 또 공공의료재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서울시 산하 다양한 그 시립병원들을 지원해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까지 함께 참여하는 이 팀들이 TF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백서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다음 단계에 뭘 개선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전염병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자체가 지금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사실은 확진 환자도 고통을 받지만 이 상황에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피해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방안, 그다음에 이 사태 이후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합심해서 이번 사태를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식민지 시절 또 남북 간의 어떤 분단과 심지어 아주 참혹한 전쟁 이걸 겪고 나서 불과 40년, 50년 만에 이런 정도의 어떤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은 사실은 우리 그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근면함 또 치열함 이런 것들이 한 축에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게 사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참여를 하고 비판 정신이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함께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투명해지고 민주주의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좋고 비판의식도 좋지만 지금은 그 부분은 굉장히 발전한 반면에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서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조정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서로 간에 수용을 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통합의 정신이나 또 공동체 정신 또 어떤 조정 능력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늘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는 투명성과 비판의식이 일정하게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수렴해가고 조정해내고 또 그것을 수용해내는 좀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이제는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여건에서 서울이 잘 돼야 국가적인 현안도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울시 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